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주들 불만이 크다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동맹휴업 이야기도 나옵니다.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포당 평균 매출 증가율은 작년 2월 기준으로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편의점의 이 낮은 마진의 근본 원인은 거리 제한을 무시한 출점, 본사와의 이익 배분율, 밀어내기, 해약금 조항 등 본사와의 불평등한 계약 구조죠. 이 불평등 계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의 가불 문제죠. 그런데 알바 시급 때문에 동맹휴업을 이야기할 정도의 연대가 점주들 간에 정말 가능하면, 그렇다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과 싸울 게 아니라 그 힘을 가맹 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도 그 싸움에 정부를 끌어들여야지. 가불병 구조의 가장 약자인 알바들 시급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요? 그리고 언론은 이 구조의 문제를 알바 시급 동결로 접근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을과 병이 싸워서 갑의 문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해결된 적이 있는가?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지난 토요일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또 그리고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최저임금이 뭐 8,350원이든가요? 그렇게 네. 인상이 돼도 여전히 한 달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월급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 문제 핵심이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 문제의 모든 핵심인 것처럼 자꾸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프레임도 이렇게 잡히고, 편의점의 박한 마진, 편의점 마진이 박하긴 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 프랜차이즈와 가불관계 계약, 그게 굉장히 큰 문제도. 네, 불공정한 계약 관계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예.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 비중이 굉장히 크고, 예. 그럼 건물주, 뭐 임대차 계약 문제, 이런 거 지금 국회에 잠자고 있거든요. 이미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예, 제출됐는데. 네, 관련된 법안에. 법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왜 잠자고 있냐를 언론이 또 따져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그 포털에 뜨는 기사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이 망한다는, 점주들이 죽겠다는. 네, 말씀처럼 을과 병의 어떤 구도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들이 꽤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요. 가불 문제인데 을과 병 문제로 치환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 소상공인들이 특히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현재 그 반발을 주도하는 협회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회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정부 집회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관제 데모에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국회 개혁 범국민연합인가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예. 이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여기 발기인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옥순 엄마 부대 혹은 소석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발기인이었던 연합이에요. 그리고 회장은 남대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던 그 경우의 회장이었죠. 예. 그리고 이 연합에서 뭘 주장했냐면 국회 선진화법 폐지. 이게 당시 박근혜 정부 혹은 새누리당이 원했다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연합하고 그 국회 선진화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외에 뭐 사드 배치 찬성 집회도 소상공인 연합회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그때 구호도 저는 기억합니다. 골목 상권 지켜주는 사드를 배치하라. 예. 자영업자는 적극 환영한다. 이게 지금 이
반발을 주도하는 소상인 연합회가 했던 집회였어요. 예. 사드를 왜 사드가 무슨 골목 상권을 지켜줍니까? 예. 여하간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안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언론이 이런 점도 함께 봐줘야 된다. 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료 부담 등 완화 관련된 문제들도요. 빨리 해결해야 될 것들은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긴 하죠. 당연히. 그리고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 잘 언론이 프레임을 걸러서 보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내일 좀 다루면서 내일 아마 홍종학 장관과 함께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북미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미 북한 측이 수습한 유해 송환 작업을 포함해서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실무회담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힌 바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장성급 회담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회담은 생산적이었고 협력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들로 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 15일 미국 측 대표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가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서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실무회담에 유해 발굴 실무회담이 안 나왔다고 막 큰일 날 것처럼 우리 보수매체에서 보도했는데 바로 장성급 회담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열렸고 그래서 제가 그건 미국 쪽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고 제가 왜냐하면 담당 국장은 왜 안 가냐. 판문점에 아예 처음부터. 안 오는 거 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쪽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저는 봤는데 어쨌든 유해 발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는 중요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미 간의 장성급 별들이 앉아서 지금 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엔사 채널이 복원되는 거겠죠, 판문점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논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는 어쨌든 언론에서 혹은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약간 삐걱하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매우 부정적인 기사들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차근차근 진척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었죠.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스토브에서 빨리 꺼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속도 조절 이야기했던 거죠. 비핵화가 막 마음이 급하다고 칠면조래. 네. 제가 어제 축구를 보느라고. 네,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빨리 꺼내면 안 된다. 축구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느라. 네, 방송은 방송이고 월드컵은 결승전은 4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네, 크로아티아 응원하셨죠? 당연히 그랬는데. 네, 4대2더라고요. 4대2 점수차만큼의 실력차가 나는 건 전혀 아니었고 사실은 실력은 대등대등 혹은 크로아티아가 더 나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3부에서 해설자들 몇 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네,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긴 과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요. 런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 한 다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 문제에서는 전 세계 정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정상적인 발언을 요청하고 있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거든요.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푸틴도 무자비한 정상 아니냐. 그리고 김정은도 무자비한 정상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잘 대주는 게 문제 아니냐는 식의 인터뷰가 있어요. 네,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무자비한 독재자다라고 지적을 하자 물론 그렇지만 그는 무자비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면서요. 자신이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매우 무자비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요. 예.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라는 취지인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자신의 트윗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아무리 내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잘하더라도 심지어 모스크바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추가로 받아왔어야 된다라고 비판할 거라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북미 정상 간의 관계가 틀어질 일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간의,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의 속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 발언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가 많아서 좀 짧게 해야 되니까, 게다가 제 발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무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2014년 6월 달에 기무사령부가 부대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친밀도를 파악해서 회유나 로비를 하려고 한 문건도 드러났다라고요. KBS가 보도했습니다. 친문 정도에 따라서 협조를 부탁할 수 있는지를 세 등급으로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무사가 고유 업무 한 거는 보도가 안 되죠. 예. 네, 군대 내 보안과 방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주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무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훨씬 문제가 되는 일들이고 그게 굉장히 큰 일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예, 또 KBS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국회에다가 세월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자 이것을 감시하고 통제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세월호하고 기무사하고 상관관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이건 국회에서 구조 현장에 갔어야 마땅하다고 지금도 생각되어지는 통영함, 그렇죠. 통영함을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해군에 제출하라고 국회에서 요구하니까 기무사가 서면 자료는 내지 말라고. 네. 기무사가 개입을 했던 건데요. 근거를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무사가 갑자기 여기 개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인양 관련 문건을 또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일부 문건은 삭제를 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초기 인양을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금년에도 얘기했지만 인양을 안 한 거거든요.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초기 인양하자고 하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때 기무사 내에서 거기서 사람이 오래 남았었다는 흔적이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사라질 정도로 오래 물속에 잠궈두는 게 기무사의 목표였던 거예요. 이 세월호 지금 뭐 계엄령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세월호를 어떻게 진실을 밝혀지려고 은폐했는가 기무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도 또 다른 큰 혐의점이고 조사를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국회 업무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무사는 군대 내 보안과 방첩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회의원 친분도 ABC로 상중하 뭐 이렇게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ABC. 네, 상중하 ABC 모두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기무사 직원들을 상대로 국회를 어떻게 로비할 수 있을지를 문건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친밀도 하 있군요. 상중하 중에. 예. 친밀도 마이너스 없습니까? 김진. 예. 친밀도도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하거나 직접 만났으면 상이고요. 6개월에 한 차례 이하 만나면 친밀도 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마이너스 등급에 들어갈 텐데. 예. 김은지 기자도 마이너스겠죠. 네, 그러게요. 기무사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건 참 기자로서도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기무사 사람들을 일선 기자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기무사에서는 국회의원들 등급을 나누고 특히 세월호 관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그 과거에 국정원 얘기 계속 나온 적이 있지만 세월호 관련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세월호와 기무사를 연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 굉장히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싶은 문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짧게.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사업은 관료, 단순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료, 전문가, 언론, 모두 합심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힘을 보탰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문제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이철재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주장하시던 바인데 드디어 감사원이 일부라도 인정한 셈이죠. 전체를 다 인정한 건 아니죠, 그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심 6m, 16개 뭐 8억 톤 수량 이 부분을 지금 지적했다, 여러 차례 지적했다라는 그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6m를 파괴된 것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결국 2008년 6월에 그 MB는 사실은 그 국민이 반대한다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 선언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즉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감사원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MB가 대운하에 집착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감사원이 사실 아쉬운 건 그 이유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한 게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운하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근데 이제 6m 파가지고, 대운하를 하려고 했다는 지적도 일견 타당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 6m에 구집한 것은, 뭐 나중에 깊이 팠더라도 토사가 내려와서 그게 덮인 거지, 다시. 6m를 팠는데 나중에 4m가 됐거나, 혹은 3m가 된다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 3, 4m만 파고 6m 팠다라고 속여서, 뭔가 이렇게 착복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감사원이 그런 지적은 전혀 없었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좀 가닥을 잡아준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의혹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단지 강을 망친 게 아니라 그 4대강 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제도 시스템 등등이 상당히 많이 후퇴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짓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뭡니까. 흑해량과, 나간 흑해량이 다르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감사원에서 2014년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이 사실 증명하기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와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냈다고 하는 골재하고 서류상 그리고 그게 이제 반출된 양이 서로 다르면 그러면 아예 그만큼을 안 파냈거나 아니면 누가 빼돌렸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감사가 안 돼서 수사로 해결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청문회를 통해서라든지 국회에서 이 부분 4대강 사업에서 감사원이 밝히지 못한 부분은 꼭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모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이 4대강이 거대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뭐 20조 이상 24조 5조가 투입된 사업인데 이 거대한 사업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가능하냐. 또 그게 불가능하도록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다 통과했는가. 관료사회는 어떻게 이거를 다 통과시켰는가. 혹은 뭐 언론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감시를 제대로 안 했는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 물려서 돌아가는 수많은 협조자들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게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임명사전을 발표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임명사전에 관심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이거 굳이 밝혀둬야 되는 거군요, 사실은. 사실은 이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셨겠죠.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일 텐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거 어려웠다 싶은 핵심만 추려보자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저도 이제 계속 반샘 작업을 몇 달 동안 쭉 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한 5번, 6번 정도 4대강 찬동 인사 그리고 찬동 언론들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략 총 28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282명? 그 중에 가장 크게 핵심으로 책임져야 될 분은 10명, 스페셜급.
그다음에 A급으로 167명, B급으로 105명 정도 선정했는데요. 오늘은 스페셜급만 좀 알아보죠. 아무튼 이분들의 발언의 강도, 즉 진실을 왜곡한 발언의 강도, 발언 횟수, 한 번 발언 왜곡한 발언과 두 번, 세 번 한 번. 처음에 잘 몰라서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여당을 좀 도움을 주려고 발언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알면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계속 국화가세하고. 그런 사람들만 추려보면 스페셜 S급이 10명 정도 된다.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그 이니셜 처리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고요. 그분의 발언들을 모으면 별도로 책으로 한 권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 반박하면서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은 그 대선 전에 2007년 대선 전에 당시는 100분 토론이 살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100분 토론에 천만 인사들이 전문가 타이틀로 나와서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분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화여대에 있는 이제 피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분 생각납니다. 저는. 배가 지나가면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발언 지나가면 수질이 개선된다. 기억납니다. 언론에서 이제 스쿠리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사실은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찌였죠.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인가?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피희 교수. 그분도 피희 교수죠. 그분이 이제 2010년 4월에 저희 민간단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4대강 국민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향후 앞으로 4대강 때문에 향후 3년 뒤에 한국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근거가 뭐였죠, 그때? 근거가 모르죠.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지 몰라도 결과는 정반대인데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했던 사업이다. 꼭 해야 하던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그 소위 학교에 있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S급 두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피모 교수님 두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야 누가 있습니까? 그 S급을 좀 말씀드리면요. 인하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그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으로 가신 S 교수가 계신데요. 이분은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도 워낙에 할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소설가 이회수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못 배운 사람의 무지보다 배운 사람의 억지가 더 무섭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어떤 주장을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4대강 사업의 홍보성, 왜곡성 발언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4대강 사업이 그냥 단순한 강 정비가 아니라 강을 재창조한다라고 하면. 강을 재창조해요?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라는 부분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12년 말에 이 추진본부장이 퇴임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교수니까요. 근데 A뿔 95점을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현상에서도 가장 최악의 낙제점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인데 불구하고 95점을 주고 여전히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생각나요. 생각나요. 이분이 현재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하간 이분도 이제 학계 기반의 S급이었고 또 있습니까? 관료들도 있을 텐데 당연히. 관료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토부 장관 두 분, 그리고 그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사장 이분들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MB 아바타다. 4대강 사업은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모두 이제 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셀프 칭찬 유체 이탈 화법 이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 성공했다면 성공했다라는 말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했던.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나요? 환경부 장관이셨던 MB 정권 초기 환경부 장관 최장수 장관이셨던 분이 2012년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김상희 의원에 계속해서 4대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24조를 토해냅니까?
강 대신해서 물을 뿜나요, 자기 그게 입에서? 딜레마입니다. 최근에 그분을 직접 찾아갔었는데 4대강 사업에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여전히 4대강 사업은 필요했다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한데 아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명단을 작성해서 꼭 공개, 물론 뭐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준들에 의해서 추려서 그 중에 280여 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추려서 10명의 누가 했을까요? 봐도 이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언론이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럼 관료들은 그렇고요. 또 있습니까? 많이 있고요. 정치인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그 됩니다. 당시의 정치인들은 뭐 대부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제로였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외에 이제 적극적으로 찬동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 아주 강하게 찬동하셨던 분들만 이제 S급과 A급 정도로 구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으니까 더욱 그렇겠죠. 예. 예. 뭐 이분들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4대강 사업 녹조는 4대강 영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정치인들은 너무 뻔해가지고 혹시 언론 쪽은 없습니까? 언론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2015년에 저희 12개 종이 언론 매체의 사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대운하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대운하는 비판적이었지만. 국민 여론과 타당성이 검증 안 됐다라는 입장을 통해서 비판적이었는데 하다못해 동아일보조차도. 그러나 이제 4대강 사업 딱 전환했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중앙일보 사설 중에 하나가 이럽니다. 우리는 대운하는 비판하지만 4대강 정비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상식적,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4대강 비판 전문가 또는 단체들을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던 게 현재 언론들이었습니다. 4대강에 대한 비판을 해도 종북이라고 그랬죠.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근데 그랬어요. 그 시절에. 조중동이 4대강 관련한 비판 기사 사설을 쓴 기억은 저도 그 조중동 사설을 꼼꼼히 보는 편인데 없어요. 제 기억에. 특히 이제 동아일보하고 문화일보는 4대강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 이제 맹목적으로 찬동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논조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 약간 비판적이었지만 뒤에는 아예 이제 찬성을 바뀌었던 거고요. 또 나머지 언론들은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찬동했던 언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이런 한겨레, 오마이, 프레시안, 경향 이 정도가 가장 비판적이었고요.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걸로 기억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매체가 당시에는 지상파도 다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상파 3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SBS 전 환경 전문 기자께서는 그 당시를 언론 의병의 시대였다.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대였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언론에서 의병이 나왔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시민 기자, 현장을 다니는 이런 분들이 환경 운동가들이 언론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죠. 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장관급들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아마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그 부처에 남아있을 4대강이 실무적으로 진척되기 위해서 그 장애물들을 일일이 다 제거해준 실무 책임자급들. 이 사람들이 또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관료 집단 문제가 좀 큰데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2013년에 국토부의 훈장, 표창장 받은 분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전체 대략 1,300명 중에 국토부가 343명, 그다음에 농림수산부가 42명, 환경부가 36명,
뭐 등등으로 부처별로 다 상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각 부처별로 이제 혁신위원회,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당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다룬 부처는 환경부만이었습니다. 즉, 4대강 사업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국토부하고 농림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혀 반성이나 성찰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래놓고 지금 지난 5월 달에 물관리 일어나 정부조직법 개편되면서 국토부 수자원부서가 환경부로 옮겨왔는데, 즉 4대강 사업 그분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조직적 성찰, 개인적 반성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환경부로 또다시 가서 그대로 업무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백서를 내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임명사전을 발표하셨는데 이 임명사전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작업을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명사전은 이제 그 환경운동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책으로는 안 내고 인터넷으로 공개하시군요, 그냥. 예, 뭐 책으로는 이제 그 4대강 저항운동 백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대강 사업의 특징은 피해가 강만이 아니라 이제 입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재 이제 정부는 사실 강만 중심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서요. 저는 아마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현장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일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요 임명사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이 임명들이 다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사람들을 찾아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이철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임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